영하 42도 북극 기지에서 난방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17명의 연구원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죠. 동상으로 쓰러진 동료들. 이 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기지는 폐쇄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33살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전기 없이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천재 과학자 엘리나는 비웃었습니다. 불을 바닥 밑에 넣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12년간 쌓아온 모든 과학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 엔지니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불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덮어요. 1000년 전 한국의 온돌이 북극을 살렸습니다. 언론은 조롱했고 조국은 그녀를 배신자라 불렀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 북극 마을에 온돌을 깔았습니다.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장인들의 손길.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정밀한 시공.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기료 45% 절감. 만성 기관지염 어린이의 열이 내렸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고 울먹이는 노부부. BBC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불 북극을 덮다. 24시간 만에 200만 조회. 유럽에너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온돌 지원 조항을 통과시켰죠. 냉소하던 상관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한국이 스웨덴을 가르쳤구나. 엘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었지만 한국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기계는 방을 덮지만 한국은 마음을 덮었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온기가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유럽의 냉소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이것은 한 과학자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따뜻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유럽에너지위원회 위원이라면 1000년 된 한국의 온돌 기술을 유럽 전역에 도입하는 데 찬성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온돌을 유럽에 퍼뜨려야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엘리나 쇠렌슨입니다. 스톡홀름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12년째 냉난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죠. 동료들은 저를 천재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감정을 배제한 과학자일 뿐입니다. 2025년 1월 저는 북극권 난방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영하 50도를 견딜 수 있는 신형 난방 시스템 개발이 목표였죠. 예산은 1200만 유로, 기간은 18개월,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예산 삭감 통보가 왔어요. 800만 유로로 줄어든 겁니다. 상관인 에리크 부청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엘리나 대안을 찾아야 해.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요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불을 바닥 밑에 넣는다고? 중세시대 농가식이잖아. 요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우리는 21세기 과학자야. 전통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해.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온도를 검색했습니다. 수천 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바닥 난방 방식, 불을 떼서 바닥을 데우는 원리. 화면을 보며 코웃음 쳤죠. 비효율의 극치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논문이 있을까요? 왜 일본도 중국도 연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죠. 추위는 인간의 적이야. 감정으로 이길 수 없어.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온돌 따위는 제 프로젝트에 필요 없었어요. 저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감정 없이 논리로만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신념이 무너질 거라는 걸. 4월 15일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북극 연구기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겁니다. 영하 42도. 연구원 17명이 갇혀 있었죠. 저는 즉시 헬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복도마다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침낭 3겹을 둘러쓰고 떨고 있었죠. 엘리나 이틀 안에 해결 못하면 기지를 폐쇄해야 합니다. 에리크 부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실패할 순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우. 한국에서 온 33살 엔지니어였어요. 갈색 파카를 입은 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긴급 지원 요청받고 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고 평범해 보였죠.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뭘 도울 수 있죠? 박진우는 잠시 기지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온돌 원리를 적용하면 전력 없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온돌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여기가 한국 시골집인가요? 우린 첨단 시스템이 필요해요.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 창고에서 작업을 시작했죠.
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으로 해결할 거니까요. 하지만 밤이 됐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연구원 2명이 동상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죠. 제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때 박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창고 안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바닥엔 돌과 흙으로 만든 이상한 구조물이 있었죠.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바닥 아래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회의적으로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죠. 발밑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온기를요. 전기도 없는데 따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균일하게 퍼지는 열, 사라지지 않는 온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어떻게? 박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덮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체온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가 만든 임시 온돌 위에 누워 있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불은 이미 꺼진 지 3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과학자의 본능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온도 분포는 완벽했죠. 섭씨 23도에서 25도 사이, 오차범위 2도 이내. 이건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첨단 온도 제어 시스템도 이런 균일함을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돌과 흙으로 만든 바닥이 해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찾아갔어요. 그는 연구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있었죠. 박진우 씨,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임시 온돌 앞에 앉았습니다. 박진우는 돌 하나를 집어들었죠. 이건 화강암입니다. 열을 천천히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해요. 그는 흙을 가리켰습니다. 황토는 습도를 조절합니다. 바닥 아래 공기층은 열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나 씨,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스웨덴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빠르지만 건조하고 불균일해요. 온돌은 바닥을 데웁니다. 느리지만 사람을 감싸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연구했던 모든 이론이 흔들렸어요. 박진우는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알았어요.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접촉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맨발로 온돌 위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종아리로 퍼지는 온기, 심장까지 전해지는 따뜻함.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제 알 것 같아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네요. 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따뜻함을 스웨덴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이죠. 비록 모두가 반대할지라도요. 5월 3일 저는 스톡홀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돌 설계도와 박진우의 연락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이 기술로 북극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저는 에너지청 회의실에 섰습니다. 경영진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에리크 부청장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죠. 데이터를 보세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과예요. 하지만 에리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힘내세요. 불은 이길 수 없어도 온기는 전파됩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컸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스톡홀름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도시, 차가운 사람들. 좋아. 내가 직접 증명하겠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저축 잔고를 확인했죠. 27만 유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돈으로 실험하고 싶어요.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박진우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토대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었죠. 저도 곡괭이를 들었어요. 12년간 키보드만 두드리던 손이 물집으로 부풀었습니다. 둘째 날 토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이 레이저 수평계를 꺼냈어요. 1mm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수치였죠. 왜 그렇게 정밀해야 하나요? 이유나가 답했습니다. 열은 물처럼 흐릅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한쪽만 뜨거워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들의 섬세함은 상상을 넘었어요. 셋째 날 화강암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돌이었죠. 박진우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서준호가 돌을 옮겼습니다. 5mm, 다시 확인. 3mm, 또 확인.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돌 한 장에 40분이 걸렸어요.
바닥 전체는 120장, 계산상 80시간.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박진우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들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쌓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황토를 깔고 공기층을 만들고 굴뚝을 세웠어요. 마지막 날 박진우는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닥 아래로 열기가 스며들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시간 뒤 저는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균일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이유나가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24도. 완벽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엘리나 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 저는 일어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직접 느껴보세요. 마을의 온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돌집이 완성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마리 벤트손과 남편 올레. 둘 다 60대 후반이었죠. 마리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면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느껴보세요. 마리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올레도 따라했죠. 두 사람은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순간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맙소사.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어요. 올레도 무릎을 꿇었죠. 평생 처음이야. 올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이 우리를 안아주는 건. 마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박진우는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그날 밤 마리 부부는 온돌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가 제게 달려왔어요. 엘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손자 에릭의 열이 내렸어요. 밤새 기침도 안 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에릭은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황토가 습도를 조절해서요. 마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기술을 마을 전체에 퍼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5가구가 신청했어요. 저는 남은 저축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19만 유로. 통장은 텅 비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했어요. 돌을 나르고 흙을 섞고 굴뚝을 쌓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죠. 한 달 뒤 첫 번째 5집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기적이야. 이게 진짜 과학이구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든 30대 여성이었죠. BBC 클라라 밀턴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언론은 저를 조롱했었죠. 하지만 클라라의 눈빛은 달랐어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에게 물었죠. 이 집은 어떤가요? 마리는 바닥에 손을 얹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예요. 그날 밤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불, 북극을 덮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댓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BC 방송 후 일주일 만에 유럽에너지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 요청이었어요. 저와 박진우는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8월 15일 저는 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22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죠. 에리크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엘리나 박사, 온돌이 왜 유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 설계 철학이에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전력 소비 45% 감소, 실내 온도 균일도 98%, 호흡기 질환 감소율 37%. 하지만 위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 위원이 비웃었죠.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박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체험하시겠습니까?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온돌 바닥 샘플이 들어있었습니다. 30cm 정사각형이었죠. 박진우는 샘플을 바닥에 놓고 작은 버너로 가열했습니다. 3분 뒤 불을 껐어요. 만져보세요. 의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을 댔죠. 눈빛이 변했어요. 따뜻하군. 다른 위원들도 하나씩 만졌습니다. 프랑스 위원, 이탈리아 위원, 그리고 에리크까지. 에리크는 오래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흔들렸어요. 계속 따뜻하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돌이 기억합니다. 이게 온돌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데우지만 사람은 춥죠. 온돌은 반대예요. 사람을 먼저 데웁니다. 이탈리아 위원이 물었습니다. 비용은요? 초기 비용은 30%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엔 전기료 절감으로 회수돼요. 프랑스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환경은요? 이유나가 답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도 가능합니다. 태양열과 결합하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데이터와 경험으로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에리크였습니다. 엘리나 실패하면 어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게 두렵죠. 에리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찬성 20, 반대 2.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우가 제 어깨를 잡아줬어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온도령 난방 지원 조항을 통과시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에리크가 다가왔습니다. 엘리나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해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저는 과학을 믿었지만 한국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의 온기 유럽을 덮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우의 초청이었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온돌의 뿌리를 느끼고 싶었죠. 첫날 우리는 서울 북촌을 걸었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박진우는 한 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바닥은 오래됐지만 따뜻했습니다. 수백 년 된 온돌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댔어요. 이게 시작이었구나.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날 전주로 갔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이유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워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온돌은 그런 거예요. 몸만 데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데우죠. 셋째 날 경주로 향했습니다. 천년된 사찰을 방문했어요. 스님이 맞아주셨습니다. 바닥을 만져보세요. 저는 법당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천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불은 사라져도 온기는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온기는 남는다. 사람의 마음처럼. 마지막 날 박진훈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고마워요, 엘리나. 우리 아들 많이 도와줬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배웠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사람들. 박진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뭘 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온기를 전파하겠습니다. 유럽 전역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기계가 방을 데우지만 사람은 마음을 데워요. 잊지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온기는 남는다는 걸.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키루나 마을로 돌아갔죠. 마리가 달려와 안아줬어요. 엘리나 기다렸어요.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온돌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온기는 온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날 밤 저는 온돌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한국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어, 엘리나.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어요. 온기는 온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따뜻함이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유럽의 냉소를 무너뜨렸습니다. 기계는 방을 덮지만 한국은 마음을 덮었죠. 엘리나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